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25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제가 학원 다닐 때 예상 문제로 또 학원이나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생각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출처는 전기 안전공사 자료하고 인터넷에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에 관한 인터넷 자료나 논문 등을 참고해서 서브노트로 작성했고, 제가 시험 볼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이대로 작성해서 적었었습니다.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은 기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55점, 58점 뭐 바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57, 8점의 고수의 반열에 계신다면 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면접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기본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은 조금 미뤄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되신 분이라면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개요를 썼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개요는 3줄 정도의 칸을 할애해서 씁니다. 근데 제가 개요에서 말씀드릴 때 늘 정의를 써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의를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어떠한 이제 본문에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겠다, 그거를 개요에 보여주고, 개요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개요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개요는 수변전 설비의 적정 용량을 판정하기 위해 설치 환경, 변압기 용량의 적정화, 전력 품질, 수요 관리가 검토되어야 하며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요를 표현했고 개요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개요는 샤프로 적은 이유는 늘 지우고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또 개요나 결론 부분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볼펜으로 정확하게 쓰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볼펜으로 쓰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20자 내로만 막 줄이려고 그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대제목에는 저는 이제 검토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검토사항.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법은 이렇게 전기안전공사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서브노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할 때도 이런 문제를 작성해 오면 그 출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안전공사 출처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기안전공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적정 용량 판정 방법의 검토사항에는 첫 번째, 일단 읽어드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환경. 두 번째, 설비 확인.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 세 번째, 공급 계약. 네 번째, 사용 용량 조사. 다섯 번째, 부하율 계산. 이렇게 5가지가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의 검토사항에 전기안전공사의 자료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브노트에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터디하고 제가 기술사 공부하고 합격할 때 이런 검토사항이 나왔을 때 전기안전공사 자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답안지에 넣은 거지, 꼭 이렇게 써서 점수를 잘 줄지 안 줄지는 그거는 시험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공부했던 서브노트로 스터디원들이 다 합격하셨거든요. 5명 중에 1명, 2명 정도만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실력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공부하다가 딴 길로 새셔서 불합격하신 거지. 막 열심히 꾸준히 하셨는데 불합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치 환경,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주위 온도는 옥내는 마이너스 5도씨에서 40도 이내, 옥에는 마이너스 25도에서 40도 이내. 그리고 표고는 고도가 1000m 이하, 습도는 24시간 평균 습도 95% 이하. 이렇게 안전공사의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법의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비 확인인데요. 서브노트 보고 계시다시피 설비 확인.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층수와 면적, 에너지 제출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여부도 검토돼야 되고요. 변전실, 수전 설비 확인, 군의 배전 설비, 발전 설비 확인, 전압 뱅크수 용량 차단기 이런 것들을 설비로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급 계약입니다. 전기 사업자와의 체결.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세 번째 공급 계약, 전기 사업자와의 체결, 계약 종별 용량, 전압 확인. 그래서 공급 계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 용량 조사입니다. 전기 사용 용량은 연간, 월간, 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부하율 계산, 평균 부하율, 월 부하율, 뱅크별 총 합계 부하율을 산출한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법에 검토사항에 전기안전공사의 자료가 이게 있으니 저는 서브노트에 넣었고 이걸로 공부했고 스터디원들과 공통적인 의견으로 해서 서브노트에 넣기로 해서 서브노트가 작성이 됐고 이렇게 시험 봐서 이제 고득점이 나왔죠. 그때 합격은 못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좀 실수해 갖고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제목, 오늘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배열은 첫 번째 자기가 표현해야 될 걸 대제목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중제목, 그 중제목 밑에를 소제목으로 해서 이게 남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대제목의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기준에는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치하 최적수, 두 번째 합리적 뱅크 구성, 세 번째 변압기 용량의 적정화, 네 번째 저손실형 채택, 고효율 제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다섯 번째 통폐합 운전, 여섯 번째 전기 품질, 수요 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판정할 때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기준, 우리는 당연히 무슨 변압기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수변전 설비니까 당연히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변압기 용량만 갖고 25점짜리를 쭉 쓸 것 같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실 수 있지만 기술사 답안지는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시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 내가 그것만 잘 썼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잘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기준에는 첫 번째 위치하 최적수입니다. 그래서 부하 중심, 변전실 위치가 부하 중심 시설 여부의 판정이 또 적정 용량 판정 기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수변전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하나 뭐 옥상 또 옥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발주자의 의견, 그 건물의 형태, 그 건축사와 전기설계사무소 그리고 발주처랑 이제 협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 중심에만 위치할 수 없다.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또 그 내용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부하 중심에 있냐 그런 것들을 판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뱅크 구성입니다.
합리적으로 뱅크를 구성하여 부하 용도별 분리하였는지도 또 판단 기준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적정 용량 판단 기준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서 보냐면 첫 번째 부하 종류별 부하 종류별은 상용이냐 항상 사용하냐 비상부하냐 전등이냐 동력이냐 뭐 그 무정전 부하냐 이런 것들의 부하 종류별로 구성되는 것들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도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써준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그 합리적 뱅크 구성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절별 부하의 종류, 냉난방 부하냐, 중간기 계절 부하냐, 여름철과 뭐 겨울철의 중간 계절에 있는 부하냐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기 방식은 이제 사용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전기 방식에 대한 것도 적정 용량 판단 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세 번째 변압기 적정 용량인데요. 세 번째 변압기 적정 용량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변압기 적정 용량인데요.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효율이 최고인 동작점에서 동작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변압기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변압기 효율이 최고인 동작점에 여기에 동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운전되고 있는지 적정한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변압기 최고 효율 동작점은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 약 부하율이 60에서 70% 사용할 때 여기 최적 동작점에서 이제 운전되고 있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 그림과 연계되는 이 문제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이 그림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변압기 적정 용량 판단 계수입니다. 변압기 적정 용량 판단 계수인데요. 적정 용량 판단 계수는 변압기 용량분의 연간 사용 전력량으로 나누면 변압기 판단 계수를 알 수 있는데요. 변압기 판단 계수는 판단 계수 범위보다 적으면 과용량이고 크면 부족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계수가 뭐냐 그러면 그 판단 계수 K 값은 일 조업 시간에 따라 변압기 운전에 따라서 그 나오는 그 K 값이거든요. 이 판단 계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1 조업 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에서 12시간인 경우 12시간에서 16시간 16시간에서 20시간 조업하는 경우 그 K값이 1.3에서 1.8 안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보다 적으면 과용량 크면 부족용량 또 8시간에서 12시간에 2.0에서 2.7 안에 들어오면 과용량 크면 부족용량 그래서 적정용량 판정을 다시 위로 와서 변압기 용량의 적정화에 이 그래프에 대한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 이 동작점과 부하율이 60에서 70% 운전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변압기 용량에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나누면 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K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적으면 과용량, 크면 부족용량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적정 용량에 대한 변압기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우리가 이제 부하 리스트를 통해서 각 부하들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리면 전등, 전열, 뭐 동력, 뭐 여러 가지 부하들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계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 부하 리스트 계산서를 작성한 거를 다 합계하면 변압기 용량을 설계사 기준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산값인데 그 계산값이 수용료를 무조건 다 1을 주었기 때문에 좀 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사들이 검토해서 정말 적정 용량을 판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그 설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용량의 적정화 운전되고 있을 때에 진짜 연간 사용량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값 안에 들어오냐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과용량이냐 부족용량이냐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 윗부분에 설명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변압기 용량하고 지금 변압기 용량 적정화의 판정 기준 그 내용이랑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손실형을 채택했냐? 이거는 이제 인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효율 인증 제품 써야 되는 거가 맞고요. 그리고 통폐합 운전입니다. 타이 브레이크 설치 여부, 계절별, 요일별 변압기 대수 제어가 되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통폐합 운전했을 때 사고 시, 두 번째 사고 시 변압기가 N대 운전하다가 N-로 통폐합하는 경우 부하율을 적용. 이제 통폐합 운전하는 변압기인 경우에도 변압기 적정 용량을 판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장에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윗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폐합 운전을 할 때 적정 부하율 판정 이거를 뭐 LF라고 쓰면 LF는 동성분해 철손입니다. 동성분해 철손에서 이게 60에서 70%일 때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공식 아닙니까? 요 N-1 N을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동성분해 철손입니다. 거기에 변압기 N대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압기가 통폐합 운전될 때에 그 변압기 N대만큼을 여기 이 공식에 대입해서 요것을 이제 풀면 변압기 적정 부하율을 판정할 수 있다. 그 공식을 나타낸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운전할 때 적정 부하율 판정은 이 공식에 의해서 이 변압기 대수분의 동선분의 철선을 대입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정 부하율 K 값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변압기 방식입니다. 직강압 방식에 의한 손실 저감 여부. 이거는 정말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변압기가 여기 보시면 한 대 있으면 여기에서 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히스테리시스톤이라든가 와류손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한 대 있을 때보다는 두 대 있을 때보다는 세 대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강압 방식, 2단 강압 방식, 뭐 22,900을 받아서 6.6 kV로 1단 강압을 하고 6.6 kV에서 어떤 부하동까지 보내서 6.6에서 뭐 22.9 380V, 220V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와 뭐 고압 모터를 돌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2단 강압 방식으로 계속 되는 경우 직강압 방식보다는 손실이 많다. 그래서 변압 방식은 직강압 방식을 통한 손실 저감 여부. 이 얘기는 꼭 1단 강압 방식 직강압으로 해야 되는데 뭐 불필요하게 2단 강압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목에 이제 네 번째로 뽑았는데요. 적정 용량 판정에는 네 번째는 이제 전력 품질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변압기만 뭐 이것만 잘 해놨다고 뭐 적정 용량이 잘 됐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품질도 들어갔고 또 그 적정 용량 판정 기준에 그 자료를 찾다 보면 전력 품질과 수요 관리 부분이 또 들어가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품질은 역률이 90% 이상 유지하는지 검토. 이제 최소 95% 이상 유지해야겠지요. 역률이 떨어지면 이제 손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용량을 적정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역률이 들어간 거고, 자동 조절 장치는 AFFR 그 역률 자동 조정계라든가 우리가 뭐 타이머 마그네트를 이용해서 온오프해서 시간대별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동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냐. 그리고 또 검토할 때 요금 적용, 역률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또는 감액 적용 확인, 요 내용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역률로 인해서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전에서 요구하는 그 이제 95% 이상 유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뭐 90% 이하 뭐 80% 나오고 막 진상이 나오고 이러면 페널티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금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조파인데요. 종합 외역률이 5% 이내인지 이제 이거는 고조파 외역률을 5% 이내로 제한하라는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파가 종합 외역률이 5% 이내인지도
적정 용량 판단 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는 뭐 2% 변압기 공급에서 하는 경우, 조합으로 공급하는 경우 2%, 변압기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3%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KEC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요 내용은 그 KEC 기준을 보고 요 한 줄 정도는 좀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KEC에 따른 전압 강화 그 퍼센트 기준도 별첨으로 첨부해서 올릴 테니까요. 그게 또 블로그에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 수요 관리는 이제 제어 설비 부분, 부하율 예측, 부하 차단,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작성했는데요. 제어 설비는 최대 수요 전력을 이제 합리적으로 관리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어 설비가 되어 있냐, 그래서 부하율 예측, 변압기별 부하율 예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판단, 그래서 이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차단, 예정된 최대 수요 초과 시 설정된 단계별 차단,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 그 최대 수요 전력계를 설치하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1000kW 변압기인데 이제 우리가 700으로 최대 수요 전력 이거 이상 넘지 않도록 최대 수요 전력을 700kW로 세팅을 하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뭐 냉방기가 많이 가동되거나 해서 그 다른 부하랑 합쳐져서 700kW가 넘어갈 때 그러면 이제 경보를 1단계에서는 경보를 울리고 2단계에서는 여기서 설정된 그 프로그램대로 첫 번째 오프를 시켜도 우리가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부하, 뭐 엘리베이터를 끄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운전하는데 최대 수요 전력이 오버됐다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부하를 연결해서 차단한다면 위험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겨울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 일시적으로 오프돼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안전적인 부분이나 또 이렇게 피해가 없는 부하를 협의해서 발주처랑 또 설계사랑 또 이 프로그램 엔지니어랑 협의해서 그런 부하들을 순차적으로 꺼 나가는 그런 부하 차단이 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BEMS라든가 뭐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장치 그 내용으로 하나로 제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서 요 기능들을 설명드린,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모니터링, 이것들을 감시하면 최대 수요 전력 부하가 분석이 가능한 거고, 어떤 유형으로 여름철에는 높고 가을철에는 낮다, 전력 품질, 고주파 요역률이 몇 %인지, 얼만큼 소비하는지, 지금 전압은 얼마인지, 역률이 측정한지, 이런 수요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적정 용량 판단 기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7번째 결론인데요. 이제 결론을 3줄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한 줄만 써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만 개요나 결론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볼펜으로 굳이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거 언제든지 지워서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결론은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시 변압기 적정 용량 산정을 뭐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썼는데 시험장에서는 또 그 문제 변형 유형에 맞게 좀 다르게 쓰겠죠.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부분에 결론을 쓰고, 이제 결론은 한 3페이지 정도, 3줄 정도 쓰고 한 2줄 정도 남으면 답안지가 3페이지 정도 꽉 차 보이기 때문에 답안지가 알찹니다. 그리고 3페이지가 넘어가는 답안지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시험장에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 한 문제 쓰려고 그 교시 중에 4문제를 써야 되는데 그 문제 한 문제를 뭐 4페이지, 5페이지 쓰고 있다? 그 시험 떨어진 시험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이 서브노트를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다시 이게 봤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저도 느꼈지만 이게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요거를 정리할 때 요 부분 전기안전공사에 대했던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이 설치 환경부터 설비 확인, 공급 계약 용량, 사용량 조사, 부하율 조사, 이 내용이 좀 많죠. 많은 게 이게 50점 중후반 되니까 뭐 한 줄이라도 빠지면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못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적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 법규를 읽어보시고 저 같으면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런 것도 한 줄 없앨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으면 축약해 갖고 요거를 한 5줄 정도로 정리하면 답안지가 좀 3페이지 안에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오늘 유튜브 방송을 찍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50점 후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 판단에 의해서 그 한 줄이라도 안 쓴 게 남들이 그 한 줄을 또 써갖고 난 그들한테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높아심에 이렇게 많은 내용, 그 검토사항에 많은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정말 59점 정도 가면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이제 검토사항 부분을 좀 줄이시든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한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방법에 대해서 또 서브노트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제가 작성한 거는 이 전기안전공사 자료하고 또 수변전 설비 적정 용량 판정 기준에 의한 그 인터넷 자료에 의한 논문이라든가 뭐 발표 자료를 참고해서 스터디원들과 서로 공유해서 이제 만든 3페이지짜리 답안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요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좀 병원을 가봤는데 뭐 오래 간다고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약 빨리 먹고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가 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답변도 드리고 바로 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꼭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응원의 이메일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합격한 사람이고 또 실무적으로 전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독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박사라고 해서 그 모든 전기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박사이고, 근데 기술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족한 거나 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메일로 공유되면 저도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실무에 적용해서 또 설계 환경이라든가 뭐 감리 환경, 시공 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기계의 발전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게 제가 지금 문제를 제가 정리했던 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문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